안녕하세요.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입니다. 네, 이정찬 기자가 지금 미안해, 부산 투혼, 미안해. 교쳤네요. 부산 예. 투혼 티를 너무 많이 내는데요. 자,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축구 대표팀이 아주 중요한 두 경기를 이겼습니다. 요르단 원정 그리고 이라크 홈 경기를 이겼습니다. 3연승을 달렸는데 그 3연승도 3연승이지만 네.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젊은 선수들이 또 활약이 대단했고 손흥민이 없으니까 좀 없으니까라기보다는 그 없는 상황에서도 참 볼 게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슈 포커스입니다. 차포떼고 5분 응선 넘었다. 5분 응선 넘은 거죠. 5분 응선 넘었다라는 5분 응선 잘 안 쓰는데 안 쓰는 8분 네. 응선부터 쓰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 나갔더라고요. 5분은 반이잖아요. 이 능선 5분 반 왔다는 건데. 네, 넘었다고 제목 한 줄에 지금 근데 아무래도 그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번 2연전이 가장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또 요르단 중요하죠. 껄끄러운 또 원정이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 생각해요. 그냥 큰 고비 넘었다죠. 네. 고비 보면 굉장히 그냥 분수령을 넘었죠. 넘었다. 네, 분수령. 굉장히 안 그게 좋은 딱 적당하겠네요. 환경에서 치른 경기였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없었고요. 그렇죠. 자, 일단 요르단전부터 보겠습니다. 요르단 원정, 우리는 또 아시안컵의 악몽이기 때문에 네. 그 나이마트 선수 알타마리가 빠져서 안도할 정도였으니까 알 우리가 나이마트 선수가 또 우리가 호되게 당한 적이 있었죠. 예. 자, 일단 경기는 초반에는 요르단이 좀 꽤 세게 나오는 듯했는데 옵사이드 골도 하나 시끄럽- 있었고요. 네. 골대에 맞는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경기를 주도해 나갔던 경기였고 이재성 선수가 아주 분위기를 바꾸는 네. 헤더 그리고 후반에는 교체 멤버들이 아주 활약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오현규, 배준호 이 어린 선수들이 활약을 하면서 이 두 선수의 그 급성장을 본 게 이번 2연전의 가장 큰 성과가 네. 아닌가 싶어요. 배준호 오영규 선수요. 네. 2000년대생이죠. 그렇죠. 특히 최전방에 우리가 참 애매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애매했죠. 근데 애매했죠. 갑자기 뭐 오현규, 오세훈이까지 골을 넣으면서 두 오씨가 오씨가. 골을 넣었죠. 그것도 모두 데뷔골. 그렇죠. 배준호. 사실 뭐 여기서 얘기할 타이밍인가 싶긴 한데 추후에 좀 이영준 선수까지 만약에 합세한다면 더더욱이 기대되는 지금 최전방 확 어려지네요. 라인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안 하면 언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뭐 건가요? 뒤에 혹시나 또 얘기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최전방이 확 어려지는. 자,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는 황희찬 선수가 맡았는데 예상됐죠. 근데 어우 너무 심하게. 예, 지금 심하게 태클을 계속 당하면서 안타깝죠. 진짜 근데 부산 좀 세게 다친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도 내일 출국 이제 방송 나가는 날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 출국하는 걸로 알려져 휠체어 있고. 타고 들어왔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한 3주 3주요? 정도 재활 기간이 필요한 걸로. 지금 뭐예요? 울버햄튼에서 입지도 살짝 흔들리는 상황인데 3주 안 좋죠.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대로 분위기가 지속되면 감독이 곧 바뀔 거고요. 그런 또 상황에서 최하위니까. 네, 지금 분위기 전환을 한번 또 황희찬 선수도 해봐야겠죠. 기회는 올 겁니다. 워낙 지난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기 때문에 그 기회가 올 텐데 그 기회를 좀 잘 살렸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2연전의 성과로 세대 교체 그리고 뭐 젊은 피들의 뭐 수혈 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세대 교체 신호탄 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홍 감독이 제일 기대했던 부분은 그 팀이 하나로 확 뭉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없는 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뭐 하나로 뭉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위기잖아요. 지금 이 두 경기는 어떻게든 결과를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어그러지면은 감독도 그렇지만 팀 자체가 3차 예선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지는 상황으로 갈 수 있던 상황에서 굉장히 큰 위기가 왔잖아요. 팀의 주축 선수가 사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도 더 이거를 팀으로서 해결해야겠다라는 뭉쳐서 해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더 강했고 그런 동기부여를 좀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홍 감독은 김민재 선수에게 굉장히 무게를 그리고 또 책임을 그리고 신뢰를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사실 임시 주장을 줬을 때 조금 의외라 생각했던 건 이재성 선수가 줄곧 부주장을 맡아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주장 완장도 이재성 선수한테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김민재 선수한테 가서 그건 좀 뜻밖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다음 세대에게 이제 기회를 주는 차원일 수도 있죠. 네. 네. 그 부분도 물론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한 부분일 수 있고요. 이재성 선수는 팀에서 봤을 때는 베테랑이고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고 그다음에 팀 전술적으로도 굳은 일을 다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수이지만 사실은 경기가 안 풀린다고 하면은 빼야 되는 또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라운드의 리더가 또 바뀌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중앙 수비수는 경기장을 거의 대부분 90분을 한 방향으로 보죠.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읽고 조율을 하는 데 있어서 템포를 조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낫다. 그리고 교체라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주장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좀 더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리고 아까 김민재 선수도 이번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 김민재 선수도 이제 어느덧 이제 중고참급이 돼서요. 그렇죠. 꽤 됐죠. 새로 들어온 선수들 뭐 막내 선수들하고는 한 7, 8살 차이가 벌써 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겠다. 김민재 선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나를 어려워하는?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있다.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알겠지? 이제 알겠지. 선배가 돼 보면 다 알아. 네, 그렇기 때문에 홍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운데쯤 연령대에서 이제 위아래로 조금 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재성 선수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앞으로 뭐 김민재 체제로 가냐 이거는 아니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내가 이제 주장을 내려놔야겠다라고 판단하기 전에는 무조건 손흥민 선수의 주장 체제로 다음에는 김민재라는 약간의 네. 뉘앙스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원장 딱 쳤다고 갑자기 이재성 씨 이러면 안 되죠. 이형 이 형. 좀 이렇게 이 형이래. 부주장이잖아. 나는 주장이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거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이 김민재 선수에게 했다고 하는 걸 이제 전해 들었는데 딱 하나를 부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뢰도 주고 책임도 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너를 믿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부탁한 게 딱 한 가지였는데 과거에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공격수들 향해서 이렇게 좀 소리 지르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도 빨리 그렇죠, 수비 하라는 그렇죠. 기억 네. 남죠. 그거는 자제해라. 하지 말았으면 아. 좋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고 봐요. 얘기를 그러니까 했다고요. 이 완장을 채워주고 책임감을 주고 믿음을 주면 좀 차분해지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좀 들떠 있는 이 모습들이 많잖아요, 경기장에서. 경기에 그러니까 몰입하다 보면 동료들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상의도 세게 네. 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하면 좀 과격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우려가 좀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잖아요. 그걸 야생마를 약간 딱 이렇게 잡아주는 족쇄를 느낌, 약간 좀 야생마한테 완장을 채워주는 안장을 얻는 느낌 그런 주장도 느낌도 있지 흥분하면 안 않았을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대요. 앞에 있는 선수들은 그 선수들이 제쳐져도 뒤에서 커버할 선수가 있다. 근데 너는 너가 제쳐지면 뒤는 바로 골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 누군가 너를 도와줄 수 없고 그러니까 네 뒤에는 골키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글쎄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봐서 그런지 이번 좀 더, 2연전에는 좀 더 진중해진 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장 같은 느낌. 저는 이번에 역시. 그 김민재 선수 원장의 힘. 를 보면서 약간 거의 기성용 선수의 향기를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그 주장 스타일 중에 크게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약간 박지성과 느낌이 나거든요. 성실하고 바른 생활 하나 이미지, 헌신적인 느낌이면 기성용 선수는 이 카리스마. 뭐 말도 있지만 묵직하잖아요. 좀 조용하고. 그 김민재 선수가 자꾸 그런 좀 분위기로 대표팀을 좀 이끄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기성용 선수 좀 약간 돌격대장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할 말은 또 하고. 후배들이 당하고 있으면 가서 대신 때려주고 뭐 이런 네. 대신 싸워주고 이런 느낌이 있죠. 사실 뭐 요번에 뭐 손흥민 인터뷰 선수는 같은 이렇게 것도 보면 서로 말리고 이렇게 어떻게 타협을 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면 네가 뭔데 딱 그래서 먼저 기성용 나서서 선수는 일을 더 키우는 경향이 있어요. 멋있어요. 자
그 배준호 오영규 선수도 잘했지만 엄지성 선수도 좋았어요. 짧았지만 네. 그렇죠. 인상적인 장면이 몇 번 있었어요. 물론 안타깝게 드리블 부상 돌파도 그렇고. 부상 때문에 교체가 됐지만 그러니까 부상 정도는 황희찬 선수보다 조금 더 심한 심하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참고 뛰었다 그러죠. 또. 아 맞아 경기 전에 네.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발목이라는 부위는 보다는 무릎이라는 부위가 그러니까 사실 부상의 정도가 보통은 더 더 크게 심하죠. 오는 세죠. 경우가 많죠. 맞아. 음. 어떻게 안타깝다. 그리고 엄지성 선수는 이게 큰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처럼 거친 태클을 당했다거나 이런 큰 충돌 장면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통증이 오면 더 큰 부상일 그렇죠. 가능성도 네. 있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러니까 또 아직 어리니까 뭐 빨리 치유가 되겠죠. 근데 안타까운 그럼요. 건 시즌 초에 워낙 또 선발 기회도 많이 찾으면서 폼이 좋았죠. 폼이 좋았는데 그게 딱 꺾이게 돼서 좀 아쉽게 됐죠. 안타깝게. 통증 참고. 자 2000년대생들의 활약. 배준호 선수는 참 우리 방송에 참 그 타이밍 타이밍 좋았어요. 좋아해. 잘 아니 근데 잘했어. 정말 잘하고 지금 섭외하려면 막차 힘들 막차 거지. 타죠 막차. 제가 그때도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네. 하긴 했는데 정말 그 뒤로 모든 게 되게 잘 풀렸어요. 사실 잘 풀렸어요. 그때만 네. 해도 바로 대표팀 뽑혔죠. 네, 어. 그 안 뽑힐 것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쉽게 모시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뽑히고 있었고. 또 바로 골 넣었죠. 데뷔골을 싱가포르전. 다행이에요. 저희가 피케도 잘 돼가지고. 넣고. 재밌는 것도 하나 뒷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사실 이번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준호 선수가 있는 스토크시티로 처음 공문이 왔을 때는 배준호 선수가 대기 명단에 들어갔다라는 공문이 처음에 왔었대요. 아. 근데 일단은 명단 발표 이틀 전에 공문이 수정 공문이 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 뽑겠다라는.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은 뭐 어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게 손흥민 선수 불참이 확정되면서 아니 되기 전에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근데 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뽑았을 가능성이 하긴 있다라는 명단 발표까지는 했었으니까 예, 예. 손흥민도. 거는 그리고 좀 또 뭐 보이고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서 합류했던 건 홍현석 선수였으니까요. 뭐 그렇죠. 근데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홍 감독이 투입한 것도 보면은 사실 황희찬 선수가 다쳤을 때 엄지성 선수를 먼저 아무튼 탑 오브 마인드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홍 감독이 생각하는 배준호 선수의 장점은 제가 보기에는 그 날개 쪽보다는 10번 자리에서 조금 공미 더 쪽. 예. 그러니까 실제로 20세 월드컵에서 그 자리에서 뛰었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공격을 전환하는 점에서. 근데 아무튼 뭐 지금 팀에서는 왼쪽 날개로 뛰고 있기는 한데 여튼간에 그런 가능성을 조금 더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여튼간에 어쩔 수 없이 배준호 선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 상황 속에서 경기를 굉장히 잘 풀었죠. 그러니까 특히 너무 잘해. 공을 단 한 번도 그러니까 그 패스 실수가 없었던 없어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막 29번 시도를 해서 29번 성공. 모두 네. 키 패스도 다 슈팅도 성공해요. 아주 좋았죠. 네, 골키퍼가 잘 슈팅도 막았죠. 좋았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홍 감독은 그런 거는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여기서 요런 내가 보지 못한 요런 점이 있네, 요런 점이 좋네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을 바로 응용을 해보려고 하는 스타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난 팔레스타인전 때 황희찬 선수를 교체 투입했는데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오만전에 선발로 내고, 그러니까 이번에 배준호 선수가 사실 딱 그런 케이스였죠. 그러니까 교체 추천을 해봤는데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내가 이 선수를 뽑을 생각을 안 했던 선수였더라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수를 선발로 해서 결국에 선제골을 만들어 놓는 뭐 아주 좋은, 결과적으로 좋은 판단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도 좀 따라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출전 기회를 잡은 이런 거니까. 식으로 잡는다는 네. 거는 배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운이 운이 따라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린 선수가 이렇게 뛰는 경우는 뭐 종종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공격 포인트까지 연결시키는 경우는 그것도 연속적으로 사실 싱가포르전 때 골 넣었던 거랑도 이제 연장선상으로 보면은 경기 수 대비 그런 공격 포인트 기록 쌓는 게 되게 좋다고 보거든요. 조금만 더 기회를 준다면 더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가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보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일단 이 자리가 손흥민 선수 자리니까. 그러니까 이선이니까. 네, 근데 교체 멤버로라도 계속해서 기회는 받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다음 공격
안정형 미드필더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11월 이제 중동 원정 원정. 두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아무래도 유럽파들이 조금 더 이번에 더 언제나 그랬듯 좀 더 중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이동거리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요. 그리고 우리 또 K리그 선수들은 그때가 되면 시즌 뭐 아주 막바지라서 사실 몸 상태가 뭐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돌아오겠죠. 그러면은 사실 왼쪽 측면 미드필더 자리는 손흥민 뭐 선수. 손흥민 선수가. 선수가 맞는 겁니다. 뭐 그리고 뭐 경기가 아주 쉽게 풀리지 않는 한 사실 또 교체를 하기도 어렵죠. 어려운 또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배준호 선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순간 임팩트를 줘야지만 사실 또 팀에도 배준호 선수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리고 뭐 배준호 선수도 사실 그 조금 경쟁 상대, 내가 넘어야 될 상대라고 생각했던 건 이재성 선수였잖아요. 그때 그렇게 근데 얘기했죠. 이번 또 경기들을 보니까 배준호 선수 수비력이 또 생각보다 너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그런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이재성 선수가 맡고 있는 역할 중에 그런 수비적인 역량도 되게 큰데 아마 그런 자리도 추후에 나아가서 봤을 때는 충분히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와, 이선 진짜 빵빵하다. 2000년대생은 아니지만 서령우 선수도 굉장히 활약이 네. 좋았죠. 네. 크로스가 정말 이렇게 손으로 띄워주는 것처럼 특히 빈 공간에 이재성 네, 선수 이재성 골 골 장면. 기가 막히게 올려줬습니다. 손. 그리고 환골 탈퇴까지는 아니잖아요. 박경호 근데 워낙 그 아시안 약간 명예 컵에 많이 명예 회복 정도로 명예회복 정도로 욕을 많이 5분 먹었어. 등선부터 이게 각 잡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드네. 박영호 선수는 일단 어쨌든 아시안컵 때 거의 뭐 엄청나게 네. 많은 욕을 먹었죠. 드셨죠. 예.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부담이 컸을 텐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요르단을 또 만나서 그 오영규 선수 골도 박영호의 가로채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수비적인 부분에서 좋은 모습, 공격으로 전개하는 모습 네. 좋았습니다. 패스 성공률 91%. 그러니까 오, 높다. 롱 패스 6번 시도해서 5번 5번. 성공. 수비 기여 5회. 거의 만점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측면에 뿌려주는 패스 좋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공 받고 나서 이거 누가 패스 찔러줬지 하고 나서 다시 보면 박용호. 박용호 선수였네. 그렇게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 선수의 중앙 파트너는 조유민 선수로 굳어지는 것 같죠? 어제 뭐 홍명보 감독도 좋게 평가를 했죠. 네,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서 사실 뭐 중앙 수비 조합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조합을 신경 써야 되는 포지션들이 좀 있는데 그 뭐 박용호 선수 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김민재 선수의 파트너 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빠르게 안정을 찾을 걸로 보이는 자리는 뭐 오타가 네? 나왔고 오타가 너무 많아요. 오타의 향연인데 이거. 근데 저 아이고, 앞에부터 자, 오타가 일단 많았는데 말 마무리하고 오타로 갑시다. 네. 네. 아니 말문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유민 선수가 굉장히 아무튼 뭐 잘했다. 이번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아니 뽕 PD가 여기 이제 말말만 선수들의 말말말을 정리했는데 아니 아까부터 오타 많았는데 참고 넘어갔는데 옵사이드를 옵사이라 그러고 그런 게 배준호를 있었죠. 배준이라고 써놓고 여기는 배준은 가수 이름 같다 무슨 이거 트로트 가수 이름. 무슨 말이에요? 선수들이 이재성 선수가 한 말이래요. 이재성 선수의 말인데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컸고 그래서 풀물 똘똘인데 똘똘인데 풀물 뭉쳐서 근데 심지어 승리 함수 있었다. 자 우리도 풀물 뭉쳐 봅시다 한번. 풀몰 뭉쳐서 승리 함수 있었다. 오타가 어떻게 나지? 어떤 함수야? 요게 그 사실 이미지에서 있는 걸 제가 따온다고 그 이미지에서 텍스트 자동으로 추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여기 김민재 선수가 한 말에서는요. 나는 말 그대로 임시 주장이었다. 내가 팀을 이끈다는 생각보다는 동료들과 잠 얘기해서 잘 예. 한 팀으로 잘하려고 노력했을 뻔이다. 뿐이다. 뭐야 해석이 필요해? 여기 또 있어. 번역해야 돼 이거? 조현우 선수 출품할 거야? 노벨상으로.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한 거라 확신한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아직 AI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펐길래 이렇게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추출하려고 이게 잘 모아진 자료가 있길래 많이 급했나 봐요. 아 이미지에서 텍스트로 변화를 했는데 예. 아니 이렇게. 읽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네. 읽었는데 새로 안 봤다는 거잖아. 어우 이런 다음에 오타 한글- 축덕수도 방송 이후에 이 정도의 오타는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많은 오타가 나는 거는 텍스트 아니, 추출 많이 믿으면 안 되겠네요. 문장 하나에 오타가 하나씩 있어. 아니 믿어도 돼요. 그런 다음 고치면 되죠. 읽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다음에 바빴나 봐요.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이제.
풀몰 뭉쳐서 풀몰 뭉쳐서가 너무 노력했을 것이다. 이게 뭐 너무 심하다. 뻔이다. 뿐이다. 죄송합니다. 네, 잘 얘기해서. 자, 우리 잠 얘기해 봅시다. 네, 네. 잠 얘기해 봅시다. 저는 요르단전 끝나고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보고 진짜 많이 신경 썼구나. 보통 이제 전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기면 자기 자신의 전술이 맞았다는 부분. 근데 전술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선마디가 선수들한테 축하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했었고, 뭐 선수들이 잘해줬다는 선수들을 많이 일단 자세를 많이 낮출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 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뭐 자기가 내가 잘했다라고 했다가는 난리 나죠. 난리 또 나죠. 난리 나요. 뭐 홍문보 감독 인터뷰도 좀 인상적이었고 경기 내용도 좀 인상적이었던 네. 요르단 원정이었고요. 자, 이라크로. 이라크와 홈 경기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또 야유가 나올 것이냐. 아, 요 부분이었는데 일단 야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인에서 해서 그런가? 그래도 뭐 감독님 소개될 때는 감독을 좀 나오지 않았나요? 용인한다는 뜻인가? 이게 제일 처음에 라인업 소개될 때. 아니 제가 물어봤어요. 하성룡 기자가 어제 현장에 있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이제 8시 뉴스 막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침묵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아무런 라인업 소개할 때. 박수도 없었고 네. 야유도 없었던. 감독 소개할 때. 네. 저는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야유를 했겠죠. 눈빛으로 했겠죠. 눈빛으로. 그리고 저는 뭐 야유를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경기 전에 라인업 소개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기 중에 그때 했던 거는 그러니까 그때 김민재 선수 뒷얘기도 좀 들었었는데 왜 그렇게 팬들한테 다가갔냐. 경기 중에 전반에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게 뭐 팬들에 대한 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잘 안 풀리는데 이 상황에서 막 야유는 쏟아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굉장히 본인 스스로 약간 화가 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유가 감독한테 보내는 건지 선수들은 알 수가 알 없죠.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선수들이 전광판 보고 경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자신들한테 우리 골 못 넣고 경기력 안 좋으니까 안 풀리니까. 자신들한테 보내는 야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위축되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근데 완장을 채워준 거죠. 그러지 말라고. 완장 차고 붉은 악마한테 가서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네. 뭐 어제 또 그 재밌는 또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결국에 주장이 이제 네 면을 돌고 맨 마지막에 이제 붉은 악마 쪽으로 왔는데 이제 김민재 선수가 이제 결국에 차렷 격례를 해서 다 뭐 이제 붉은 악마를 향해 인사하는 장면이 또 뭐 응원 좀 해주세요. 묘한 대조를 이뤘죠. 지난 팔레스타인전과 비교하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도 팬들도 많이 의식을 했겠죠. 야유를 보내면 선수들이 위축된다라는 거를 알았겠죠. 봤고, 지난 경기를 보고 봤고 이게 절대 경기력에 표 끊고 왔는데 맞아요. 야유에서 선수들이 위축되면 표를 왜 끊고 오냐고요. 야유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기 위해서 침묵을 하지 않았을까. 뭐 홍명보 감독을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었을 거고요. 그랬을 거예요. 네. 자, 이라크전은 북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좋은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은 뭐 좋은 점이라고 보면은 공격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네. 비교적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라크가 아무튼 이 앞선 세 경기에서 실점이 없었던 팀인데 그래서 이라크가 제일 세다고 봐야죠. 우리하고 이라크가 네. 1위를 그래서. 다투는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선제골을 넣고 또 3대1까지 만들었던 네. 부분은 좋았던 것 좋았죠.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좀 수비 집중력 부분은 조금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팬들이 여전히 홍 감독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은 두 경기에서 많은 장면에 사실 유자형 빌드업이 계속 나왔던 부분에 대한 답답함은 있을 거예요. 점유율만 높은 뒤로 자꾸 간다고. 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뭐 팀 내에서 그러니까 쉴드를 치는 게 아니라 사실 U자형 빌드업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U자형 빌드업은 왜 하는 거냐면 중앙을 틀어 막는 수비가 있어요. 수비 진영이 절대로 중앙으로는 주지 않겠다라는 수비를 해야 할 때 이거를 공을 스윙하면서 이 간격을 벌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로 그 벌어지는 틈이 보이는 순간에 가운데로 넣어서 이제 경기를 풀어보겠다라는 거죠. 또는 스윙을 해서 반대편 측면으로 보내서 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답했던 부분은
스윙 패스 해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느 뭔가- 정도 균열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네. 스윙을 했으면 그러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네, 다시 내려와요. 음. 가운데서 뭔가를 해결해 보라는 건데 가운데는 공간이 어. 없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있어요. 근데 아직 뭐 아무튼 팀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떤 색깔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부분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조금 의외였던 점은 저는 어제 이강인 선수예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스윙해서 오른쪽 측면으로 공이 갔을 때 공을 잡아놓는 방향이 공격적이기보다는 사실 다소 수비적으로 빼는 방향으로 잡아놓는 경우가 평소에 이강인 선수에 비하면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평가는 손흥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이라크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러니까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2-3명 정도가 수비를 하라고 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리하지 않게 이강인 선수가 경기를 풀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라면은 그런 거를 좀 파괴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공을 잡아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편에 있는 배준선 선수에게 조금 기회가 좀 더 갔던 부분들도 있는 건데요. 조금 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그 공을 잡고 공을 전개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좀 홍 감독이 갖고 있는 우리가 답답하게 보는 홍 감독의 울산 축구 과거에도 보면 좀 답답하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공을 안 뺏기려는데 사실 좀 집중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그러니까 뭔가 좀 공격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런 모험을 하기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경기를 하려는 부분들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선수들의 심리인지 감독의 주문인지는 조금 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안 뺏기려고 하는 거는 감독의 영향이 크겠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FC 서울이 올 시즌 초반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계속 U자형으로 빌드업하고 결국에 가운데로 공을 못 넣고 김기동 감독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독이 요구를 하는 거냐. 그래서 서울이 늘 비슷한 양상을 띄었잖아요. 막 경기 주도하다가 먼저 선제골 먹고 어떻게 막 애써가지고 다시 동점 만들어서 야 이거 뒤집나 하다가 다시 지는. 갑자기 마음이 아프네요. 네. 근데 그게 그래서 왜 그런 거냐라고 했더니 결국에 감독은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신뢰를 주고 어떻게든 넣어라. 공을 가운데로 넣어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데도 못 넣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길까봐, 역습을 당할까봐. 그러면 그런 선수는 또 과감하게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수들이 아 내가 여기서 안 넣으면 빠지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고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될 겁니다. 안 뺏기려고 하는 그 전술은 굉장히 저는 안 좋은 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안 뺏기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 그러니까 뺏겼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대응하는 그런 전술을 써야지 안 뺏기려고 하다가 뺏겨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물론 뭐가 있긴 하겠지만 안 뺏기려고 하다 뺏기면은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저는 뭐 안 뺏기려고 노력하다가 뺏겼을 때가 좀 위험성도 크다고 봐서 이번에 사실 저는 경기 봤을 때 좀 놀라웠던 거는 롱패스를 좀 많이 섞긴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는 그 롱패스 좀 안 통해서 답답했을 때도 있긴 한데 또 적당히 잘 통했을 때도 있어서 좀 밸런스 있게 갔다는 느낌이 좀 그거는 들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위바위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라크 같은 경우에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전방 압박을 들어온다라는 거는 뒷공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뒤로 보내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런 롱패스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 있으니까 활용하면 됩니다. 오세훈 선수가 테스트를 받았는데 일단 뭐 AMS 데뷔골로 오면서 성공적인 데뷔골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재밌었죠. 사실 울산 시절에 홍명보 아, 감독이 가지 말라 만유에도 했는데. 일본 갔었는데 어떻게 홍명보 감독이 다시 또 대표팀에 불러. 와서 또 불러서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AMC 데뷔골을 터뜨렸다는 게 참 사람의 인연이란 게 묘하다. 그때 좀 안 좋았죠. 안 왜 안 좋았죠? 울산 팬들한테도 네. 실망감이 많이 안겼고요. 아주 안 좋아. 왜 갔어? 근데 또 길게 보면 사실 오세훈 선수가 그렇게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그때 엄원상 선수를 또 영입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엄원상 선수도 잘 풀리고 잘했죠. 울산도 잘 풀리고 뭐 이랬던 시기도 있었고요. 이재성 선수의 헤더도 아주 좋았고. 네, 어휴. 참 극히 헤더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네. 타이밍을 탁 나와서. 위치 선정과 그 타이밍 번뜩이는 타이밍을 정말 잘 잡는 머리 것 같아요. 맞추는 게 진짜 힘든데. 그 수비가 다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머리만 쏙 내밀어 가지고 는 거잖아요. 머리가 진짜 달려오면서 타이밍 어떡해. 잘 잡고 카사스 감독도 얘기했잖아요. 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누구였냐 했을 때 10번이. 전반전에 10번 위치 선정이 좋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그 축구인들 사이에서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선수들이 인정하는 선수가 아닌가? 또 감독이 인정하는 선수. 사실 또 두 경기 연속 골 넣으면서 이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최강희 감독 시절에 그러니까 요 10번 자리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는 실제로 등번호도 10번이긴 하죠. 10번 자리에 이제 이근호가 낫냐 뭐 그 구자철이 낫냐 뭐 이런 좀 논란이 있었을 때 사실 겉보기에 막 골을 많이 넣고 화려해 보이는 거는 이근호 선수인데 그 구자철 선수를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 시기에 그렇죠. 는 더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사실 압박이 사방에서 들어오는 자리고 정말 공을 누가 그러니까 그 관수해 줄 수 있느냐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재성 선수가 물론 어제도 보면 패스미스가 전반에도 조금 있고 조금 아쉬운 점도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 특유의 성실함이 있죠. 그리고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지난 두 경기에서 사실 제일 좋았던 점은 전 딱 하나를 꼽으라면은 공 뺏긴 다음에 선수들이 빠르게 다시 뺏어오려는 그러니까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점에서 이재성 선수가 사실 그 오형규 선수의 골을 얻어내는 장면도 문선민 끝까지. 선수가 일단은 왼쪽을 다 네. 허물었죠. 문선민도 정말 잘했어요. 아주 좋은 들어와서. 활약을 보였죠. 그리고 크로스가 갔는데 크로스는 그 아주 정확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에서 바로 이재성 선수가 리커버리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 공을 다시 안쪽으로 컷백을 해줬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봐요. 끝까지 집중하는. 문선민 거기서 딱 이렇게 수비 한 명 딱 벗기면서 그쵸. 치고 들어가는 네. 그 장면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오랜만에 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우리 아니, 이승우 선수가 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우쭈쭈하는 느낌? 우주쭈였죠. 네. 아 근데 이 친구가 많이 그 성숙했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팀에 온 날부터 굉장히 밝았고요.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팀에 불어 넣어줬고 그 사실 어제 몇 분에 들어갔죠? 87분. 7분인가? 네, 그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행복해 네, 보이는 막- 그 표정이 그 살짝 전 감동도 뭔가 저는 끌어오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이 어제 한 거 중에 제일 잘한 거 이승우를 뛰게 해준 거는 약간 팬들의 마음도 달래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 딱히 이재성을 뺄 이유는 없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승우한테 기회를 한번 주는 그런 장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 제일 놀라웠어요. 이때까지 뭐 이승우 선수를 외면했던 감독들은 너무 많았잖아요. 벤투 감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그랬는데 특히 또 K리그로 와서 폼 올라오는 와중에도 뭐 황선홍 감독, 임시 감독 체제도 그렇고 김도훈 감독도 안 뽑았단 안 뽑았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뭐 규율, 팀 내 이런 분위기 기강 이런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승우 선수는 뭔가 그런 이미지랑은 좀 반대의 척점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감독이 이승우 선수를 뽑아서 경기에 뜯기게 하는 거는 저는 좀 되게 좀 놀라운 지점이었어요. 네, 신기하고. 귀엽더라. 아니 근데 이승우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오해와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규율을 어긋나는 선수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고 예. 약간 바른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바른 생활하고는 까지는 좀 아니에요. 멀.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놀 땐 놀고.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하는 선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들어다니. 아까 저는 세리머니로 춤 좀 춘다고 그렇게 막 감독만 안 듣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제 경기 후에 사실 인터뷰들도 사실 되게 좋았어요. 대표팀
이렇게 즐기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경쟁이고 그 자존심 센 선수들 사이에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저 선수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근데 사실 진짜 팀을 생각할 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뭐 지금의 어느 정도의 대표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그런 얘기들을 몇몇 그 기자들하고 했는데 드디어 아시안컵이 끝났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안컵에서 사실상 무너졌던 어떻게 보면 팀의 분위기가 이제 수습이 됐다. 좀 이제 외적인 수습이 것과는 다르게 끝났다. 아시안컵의 충격은 끝났다죠. 클린스만의 충격도 끝났다. 더 큰 충격으로 축구협회는 아직 ING인 것 그럼 뭐 같아요. 그건 근데 또 이제 부분이 있죠. 국정감사 곧 또 그렇죠. 시작되고 하면은 또 이제 시끄럽겠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자, 오영규 선수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두 경기. 아니 오영규 선수 너무 잘해가지고 오영규는 그 뭐라고 할까요? 비밀병기라고 하나요? 초코 카드로 특급 조커. 조커 같은 네. 느낌이 있죠. 예전에 이제 2002년 월드컵이었나 그때 델피에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후반에 들어와서 물론 그때 델피에로는 나이가 좀 있어서 후반에 비밀병기로 썼지만 굉장히 일단 활동량이 활동량이 많아서 좋아요. 에너지가 네, 좋아요. 에너제틱하기 때문에 막 상대 수비수 막 꽝꽝 쳐내면서 네, 맞아. 치고 들어가는 이게 해집고 들어가는 네. 이게 보이잖아요. 네. 들어가면 뭔가 확 상대 수비진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 많이 움직이고 아니, 배준호하고 오영규 들어가니까 확 그냥 분위기가 분위기가 살아나더라고요. 젊은 피. 리듬과 템포가 굉장히 좋아요. 음. 근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수원에 있을 때도 좋았던 선수지만 유럽에 간 다음에 가장 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붙기 전에 해결해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아진 것 판단이 같아요. 빠르다. 그러니까 경기 템포를 굉장히 살려줄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영규가 누굽니까? 카타르 월드컵 때 그 그렇죠. 등번호 없는 선수. 맞아. 그러니까 그런 서사를 가지고 등번호 있는 가장 짠했던 건 이제 대표팀 명단 대표팀 사진 사진 찍을 찍을 때 네. 그 오영규 기념으로 하나 찍고 그 공식 적인 사진에서 거 빠지고 하고. 공식적일 땐 빠지고 그랬던 선수가. 본인한테 굉장히 큰 경험이었을 거예요. 일단 그 대표팀하고 같이 훈련을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그 A매치 한 경기 뛴 것 같은 그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 선수들한테는. 그럼 또 특히 요르단전 골 보면서 요 근래 보기 힘들었던 건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의 그렇죠. 골. 그러니까 거의 요 근래 스트라이커 우리 대표팀에서 골 넣을 때 뭐 컵백 온 거 딱 받아서 넣던가 뭐 헤딩 넣던가 이랬는데 본인이 드리블해서 한 명 맞아. 제껴가면서 네. 했던 요글레가 아니라 거의 그런 스타일의 골은 많지 않았죠. 저 스트라이커 네,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보통 수비수이 수비수는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상. 황의조 선수가 그래도 그런 골을 좀 넣었어요. 만들어서. 근데 바로 그렇게 제끼자마자 확 날려버 그런 과감한 슛은 보기 쉽지 않았죠. 보통 한 번 좀 재죠. 제끼고 한 번 더 치거나 이런데 아니면 내주거나 차라리 등 딱 해서 일단 접고 보는 상황이 많은데 그 정도는 이제 굉장히 베테랑의 골 장면 같았죠. 저는 그때 전에 그 클린스만 감독 제일 처음에 오고 나서 치렀던 우루과이전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오영규 선수가 데뷔골을 넣을 뻔했던. 네, 되게 멋있게 뭐 거의 터닝슛 비슷하게 해서 넣었는데 이제 옵사이드였죠? 정말 잠깐. 예. 저는 그때가 만약에 옵사이드 골 취소가 안 됐을 때 오영규는 어땠을까? 이런 평행 세계를 가끔씩 그려보곤 하는데 뭔가 그 답답했던 혈이 드디어 뚫린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네 오영규 선수. 아니 지금 시절부터도 라이벌 팀인데도 되게 성실하게 뛰어주고 열심히 뛰고 이런 스타일 자체가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벨기에에서도 사실 뭐 이번 시즌만 놓고 봐도 사실 선발로 나오는 경기보다는 후반에 나온 경기가 많은데 그 후반에 나올 때마다 굉장히 자기 몫을 해주고 있어서 사실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템포를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후반에 들어와서 쉽지 않은데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템포를 본인이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또 좀 그런 유형인데 그러니까 들어오는 순간 이 에너지를 자기 쪽으로 쭉 끌고 오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의 템포를 확 한번 올려놓는 그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이제 뭐 안정환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표현할 때 변속기어 같은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주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악셀레타 같은 악셀레타
제로백 몇 킬로 나올지 확 밟아버리는. 웃는 것도 참 매력적인 선수고. 참 보면 진짜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황의조의 존재감이 굉장히 컸던 컸는데. 대표팀이었는데 황의조의 이름을 조규성 선수가 지웠고 이제는 조규성 선수가 잘 생각이 안 날 안 하죠. 정도로 지금 너무 새 스타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있을까?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무릎 수술 뒤에 좀 합병증 때문에 지금 뭐 올해까지는 뛰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운이 안 좋죠. 지금 아무튼 빨리 회복해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라운드에. 국내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어떻게든 유럽에서 좀 해보려고 하겠죠. 어렵게 나간 유럽이고. 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말이죠. 그렇죠. 원래 덴마크 찍고 이제 좀 빅리그를 그렇죠. 녹화하려고 한 건데 한 시즌이 날아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아니요, 일단 올해. 올해요. 네. 올해 내년 초에는 나올 수.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뭐 더 길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사실 무릎 수술 되게 간단한 수술이라고 하고 국내에서 받았거든요. 근데 뭔가 조금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수술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조 1위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네네. 자, 승점 10점이고요. 우리나라가 요르단 2위가 됐네요. 네, 네, 득실차로 인해서. 득실차로. 어제 골을 많이 넣었죠? 어제 요르단이 쿠웨이트 어디죠? 오만한테 4대 0으로 이겼죠. 많이 넣었네요. 우리한테 못 넣었던 한을 여기서 풀었나 봐요. 요르단도 좋은 팀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안컵을 괜히 준우승까지 한 팀이 아니고 지금 사실 아까 그 카사스 감독이 굉장히 정확하게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조에서는 사실 한국이 그 원탑이고, 원탑이고 나머지 이제 요르단, 이라크, 오만 정도가 이제 그 두 번째 자리를 놓고 경합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진짜 뭐 이라크도 어제 굉장히 좋은 팀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르단도 굉장히 좋은 팀이었다. 우리가 뭐 원정에서 뭐 좋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 요르단도 초반에 그 몰아칠 때의 그 분위기를 살렸다면 우리가 굉장히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잠깐 그 한 초반 10분은 아시안컵의 악몽이 좀 아찔했- 재현되었어요. 아찔했죠. 만약에 근데 꼴찌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갔다면 진짜 알 수 없는 경기였거든요. 그것대로. 초반에. 겨울에. 자, 한 달 뒤에 중동 원정 2경기가 있습니다. 네, 쿠웨이트,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상대도 그렇고 또 한 군데에서만 열리는 게 그러니까 뭐 중동 뭐 왔다 갔다 하긴 하겠지만요.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직은 몰라요. 팔레스타인 갈수 있나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경기를 치르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두 가지 그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제3국에서 치른다고 했을 때 한 차례는 그 도하 카타르 도하에서 치렀고, 그리고 한 차례는 말레이시아에서 치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AFC 본부가 있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냥 쿠웨이트에서 2경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장 하나 빌려주고. 가까운데?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도 카타르가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사실 쿠웨이트하고 카타르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선이 좀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요. 다음 달이면 슬슬 정해질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곧 정해질 거고요. 이제 뭐 홍 감독은 이제 조만간 이제 또 그 출국해서 유럽 선수들을 좀 보고 돌아올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을 본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우리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을 만나서 뭐 얘기하고 경기를 보려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들 중에 유럽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예, 그 선수들을 또 미래 자원으로 보고서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보러 파악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 경기 좀 볼까요? 제가 볼 때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C조 난리 났어요. 쳤어요.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는 뭐 잘 나가다가 중국한테 져버렸네요. 지금 2위 그러니까 호주부터 6위, 그러니까 꼴찌 그 중국까지 승점 2점 차입니다. 일본 빼고는 다 모르겠네요. 그러네. 이게 다 인도네시아가 만들어 놓은 거죠. 무승부만. 너 돌아가면서 다 네. 비겨가지고 근데 중국한테 져 왜? 그러니까 중국한테까지 희망을 줘버린 거 아니에요.
막상 그러네요. 1승 재물을 만나서 호주하고 비기고 뭐 사우디하고 비기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와 호주가 굉장히 못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또 호주가 일본하고 비겨버렸어요. 그렇죠. 어제. 네. 자책골 서로 자책골 서로 하나씩 주고받고 주고. 사이좋게. 일본의 첫 실점이 자책골이라는 것도 좀 웃기더라고요. 예. C조가 뭐 조편성 할 때부터 죽음의 조라고 했었는데 일본 빼고 죽음이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살겠죠. 진짜 누군가는 살 텐데. 그 구원의 줄이 누구한테 갈지. 아니 그러니까 어제 아니 칼자루는 인도네시아가 지고 있는 거. 아 인도네시아. 그렇죠. 인도네시아가 중국한테 지고 또 뭐 다음 경기에서 호주와 비기고 사우디 비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바레인도 사실 거의 잡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비긴 게 컸고. 네, 아무튼 뭐 지금 인도네시아는 신경 감독님이. 네. 그러니까 어제 중국을 잡았으면은 네. 진짜 네, 해볼만 인도네시아는 했는데 올라가는 역사적인 첫 승을. 네. 중국한테 진 거는 정말 충격이 컸을 거예요. 또 중국 선수들도 웃기더라고요. 또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이 종종 있길래. 중국 예. 얼마 전에 기사에서 중국이 호주 원정 갔는데 그 공항에서 중국 선수들이 가는데 그 중국 그 교포들이 아무도 대표팀인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 축구팀 맞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대요. 그 정도로 인기가 없는 거야 중국의 축구는. 좀 버림받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거의 중국 축구 못하는 거는 그 세계 한 8대 불가 사이에 거의 들어가는 졸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13억 중에 호날두 메시가 만리장성과 함께 중국 네. 축구 못하는 거는 왜 축구를 그 14억 인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11명을 제대로 못 못 뽑나. 뽑나? 인재가 그렇게 없나? 전 사우디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시죠 이번에 이제 다음 경기가 호주랑 맞붙어서 사실상 이 경기의 승자가 2등 자리를 좀 이렇게 확고히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만치니 감독이 원래도 좀 시니컬한 감독이긴 한데 요 근래 더 뭔가 날카로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를 안 돼서 그러나 봐. 예. 기자들 향해서 좀 날선 얘기를 했었죠. 네, 설전도 특히 일본전에서 지고 나서는 뭐 이제 일본 기자가 그 연봉 받는데 그 경기력 맞냐 그러니까 뭐 내 통장 봤냐 내 계좌 봤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신문도 아시안컵 세다. 때부터 계속 그냥 예. 언론하고는 삐그덕 됐죠. 저기 이번에 그 누구랑 붙었죠? 사우디가 바레인전 앞두고 나서 0대0이 됐죠, 근데 바레인이 제가 알기로는 그죠? 그러게 스코어도 안 써놨어요. 사우디 바레인. 여기 바레인전 앞두고서는 이제 저기 일본전 통계 막 기자들한테 뿌리면서 우리 경기 못한 거 아니다. 스코어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이거 봐라. 뭐 니들이 나보다 축구 더 잘 아냐. 뭐 만치니 감독이 뭐 이런 식으로 또 뒤끝 기자들한테 있네요, 좀. 얘기했었거든요. 통계까지 가져올 정도면. 그러니까 사실 뭐 카타르 월드컵에서 사우디가 참 이렇게 또 이변의 팀이었는데 북한도 지금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아니라 뭐 사실상 힘들다는 거 북한은 아니에요? 좀 네, 힘들어졌죠. 네. 몰수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컸고. 몰스패도 있고 거의 뭐 완벽한 꼴찌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키르기스탄전에서는 사실 뭐 공격 지표에서는 조금 더 앞섰는데 그 뭐 결과적으로는 한 골을 허용했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안 되면 뭐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은 참 여자 축구는 그렇게 아, 잘하는데 네. 그 우승했었죠 또 최근에. 북한이 보면은 남남북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 그 여자 선수들이 이 국제 무대에서 스포츠계에서는 뭐 개선이라든가 그렇죠. 굉장히 좀 굵직굵직한 예. 여자 역도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물론 남자 역도도 아시안 강하긴 게임도 하지만 흡수롭고. 보면은 부각을 좀 드러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여자 축구는 진짜 여자 축구는 미스테리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 대회 거의 안 나갔는데 월드컵 우승하고 참 뭐 축구라는 스포츠만큼 이런 체계적인 팀 이런 훈련이 중요한 경험도 종목이 없는 건데. 그렇죠. 참 특이합니다. 근데 남자 축구는 안 되네요. 근데 아무튼 뭐 A조도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뭐 이란 우즈벡이 어느 정도 그 앞서 나가고 있지만 여기도 좀 의외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나 카타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빌빌대고 있거든요, 정말. 카타르가 너무 빌빌대네요. 네, 4점밖에 안 돼. 이렇게 빌빌될 게 뭔가? 됐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우즈베키스탄이 아주 잘하고 있고 네. 벤투 감독님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요.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승점 4점으로 3위죠 지금. K리그가 그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네 이번 주는 이제 K리그 오늘 바로 이제 그 K리그 1 미디어 데이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인 스프릿 이제 라운드. 스프린트 라운드. 사실상의 뭐
그 5번의 우리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야구의 플레이오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판 승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승점 6점짜리 경기인.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찬 기자 부상 투혼 빨리 교체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